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 거기에는 민정수석실이 있습니다. 민정수석실 아래에는 감찰반이 1개 있고 특별감찰반이 2개가 있다. 이렇게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현재 이 특별감찰반 2개, 여기에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뉴스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2개의 특별감찰반 가운데 특감반 1개는 전원 해임했다. 이렇게 보도되었죠. 물론 사람들을 파견 온 사람들을 원래의 청으로,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일단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해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폐지는, 이 특별감찰반이 폐지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인원이 교체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감찰반, 특별감찰반 하는 이 모든 것이 민정수석실 아래에 있는 조직이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결국 거의 전국을 커버하는 일종의 KGB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이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KGB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그들도 나름대로 합법적인 조직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KGB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권 침해, 국민 통제, 그리고 정권 유지를 위한 철권 조직으로 악명을 떨친 그러한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실이 결국은 이러한 KGB와 같은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원래 민정수석실의 이러한 감찰반들, 그것이 처음 있어도 좋다 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들을 감찰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좋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것이 청와대 자기 자신이 아니고 점점 그 업무를 넓혀서 결국은 모든 공무원을 그들이 감찰을 할 수 있게 해놓고, 그리고 그것이 더 확장돼서 공기업도, 그리고 공공단체도, 이 공공단체라고 하는 것은 신문, 방송, 그 관련사들, 그리고 재개발조합,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대표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개인들, 국민 개인들에 대해서까지 그 업무 범위를 넓히겠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자신이 밝힌 것입니다. 어째서 개인에까지 온 것인가? 그것은 개인이 탈세를 했다든지, 소위 법률 용어가 아닌 갑질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를 다 손보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위 공무원들, 고위직 공무원들, 그들을 대상으로 한 적폐를 잡겠다.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적폐를 부패로 확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적폐청산이 반부패, 이렇게 바뀐 것이지요. 그러더니 이 반부패를 이제는 거기에 생활적폐청산이라는 것까지 끌어넣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거의 전국을 커버하고 거의 전체 국민을 커버하는 그러한 감찰 조직이다. 그러면 이것이 모든 공무원이라고 하는
1단계를 벗어나는 순간 공기업, 공공단체 그리고 개인으로 오는 이 부분은 더 이상 감찰이 될 수 없고 사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반부패 정책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것을 총지휘하는 사람은 물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담하는 전체를 담당하는 최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민정수석 비서관 조국 씨인 것입니다. 이 민정수석 비서관이라고 하는 이 직위는 청와대 정부에서는 유일하게 반부패 관련 법령에 들어간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부패 정책은 문재인 그리고 조국 두 사람이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청와대 민정 부문에서 뇌물 혐의 그런 것이 나왔다. 이 사건은 대단히 크고 심각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일은 정식으로는 어떻게 처리되었어야 하는가? 그것은 즉시 조국 민정수석을 구속해서 수사를 했어야 하는 겁니다. 이때의 구속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고문을 대신하는 보복성 구속이 아니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진정한 수사 목적의 구속이 될 것입니다. 조국 수석을 구속 수사하고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을 전면 수사해야 하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여당이라고 하는 민주당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것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다. 그들은 이 대한민국의 운영을 천군과 백군의 싸움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인지 그 누군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네 편, 내 편이 없는 것이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상식이고 리걸마인드입니다. 그런데 정치인에게는 내 편은 법도 없고 그리고 무슨 문제만 있으면 상대편의 것이라고 밀어넣고 싶어 한다면 바로 그러한 정치인들부터 쓸어내 버려야 하는 것이겠죠. 이번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나서서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막아서서 이번 일을 문제 삼지 말라. 뇌물죄, 뇌물 혐의라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것은 죄도 아니다. 이렇게 공세를 취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도대체 세상이 거꾸로 가도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가? 현재의 상황을 분석해 보기로 합시다. 처음에는 물론 민주당도 사과를 하고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2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기 내에서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이 말해주고 있듯이 그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내 현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면박을 주듯이 자르고 또 질문을 계속하게 되면 답을 거부하고 역정을 내기까지 했으며 질문을 바꾸도록
기자에게 질문을 바꾸도록 했다. 이러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태도는 마치 최후의 발악처럼 그렇게 보이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급한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지요. 게다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막다른 골목을 알고 있어도 끝까지 달아나는 타입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현명하지 못한 것이지요. 그리고 명예심도 없고 비굴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아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못 본 채 한 것이죠. 왜 그러는 것일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이러한 행태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믿는 구석이 있구나. 그 믿는 구석이 무엇일까? 그것은 어쩌면 다른 해결사를 불러왔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총알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소모품을 투입했던지 그런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에 마땅히 해결사가 있을 리 없지요. 아마도 소모품을 투입했을 것이다. 그쪽으로 좀 더 무게를 두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소모품, 누구, 그것이 누구인가? 이것이 궁금해지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사고체계를 알게 되면 그러면 누가 소모품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사고체계, 그것을 이야기해 보기로 합시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문재인 그리고 사제들, 수녀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그들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론, 주장을 설명하는 데는 참 잘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재인과 사제 그리고 수녀들, 이것이 문재인 측이라고 하는 집단이라고 해둡시다. 문재인은 그들에게 있어서 큰 뜻을 품은 지도자, 그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이 무엇을 하느냐? 그는 갑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을 갑과 을로 나누었을 때 갑들과 전쟁을 하는 것이지요. 과거의 그 공산주의 혹은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물론 그들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이렇게 그 사회 전체를 단 두 그룹으로 나눠 놓고 가진 자에 대해서 투쟁을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이 갑들과의 전쟁은 과거의 좌파들하고는 상당히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에게는 갑이 우리가 만약에 기업을 이야기하면 영세기업하고 대기업이 있다. 그러면 대기업이 갑이고 영세기업이 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과거의 좌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최저임금이라든지 하는 이런 문제로 혹은 52시간 근로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기업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보인 태도, 설명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대기업만 남으라고 영세한 기업, 자영업자들을 편들어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편들었는가 이렇게 보았을 때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항의 집회를 했던 것을 국민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이 자영업자들하고 의사소통이 안 된 것이죠. 어떤 의사소통인가? 그것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게 있어서 대기업 A가 있다고 할 때 그 대기업 A 속에서 갑과 을을 나눕니다. 둘로 나누는 것이죠. 그것이 그냥 이야기했을 때 사주가 있고 근로자가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이분하는 것이 아니고 사주는 사주끼리 다시 갑과 을로, 근로자는 근로자끼리 갑과 을로 그런 식으로 나눈다 하는 것입니다. 대기업 B에 있어서도 역시 그런 식으로 나누고 고위공직자는 무조건 갑이겠지. 이것은 좀 과거식의 그 좌파적 사고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고위공직자도 갑이 있고 을이 있는 것이죠. 또 나누는 겁니다.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그 대법관의 경우에는 어떨까? 대법관도 몽땅 갑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사고방식입니다. 또 둘로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 평판사는 모두 을인가?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평판사 역시 갑과 을로 나눈 다음에 갑을 공격한다. 경찰도 갑과 을로 나뉘고 순경도 갑과 을로 나뉘고 심지어 10급 공무원도 갑과 을로 또다시 나눌 수 있는 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능력이고 그의 가치체계인 것입니다. 그는 가정주부도 갑과 을로 나누고 좌파도 이렇게 둘로 나누고 문팬이라고 하는 자기 지지자도 역시 갑과 을로 나눕니다. 노숙자나 소상공인, 생활보호 대상자도 역시 갑과 을로 나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설마라고 이야기할 국민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연설이라든지 또 정책을 펴가는 문제, 그리고 그 스스로 나는 을이다 하고 생각했던 국민에게 당신은 갑이다 하고 답을 했던 예가 종종 발견이 됩니다. 바로 이렇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그의 일파들, 거기에 있어서 문재인식의 기준, 그것은 끝없이 갑과 을로 나누는 이분법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은 그런데 그러면 왜 모든 그 그룹을, 모든 집단을 계속 둘로 나눠서 그 중에 갑을 쳐내려고 하는가? 그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스스로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주류를 바꾸는 것이 자신의 목표다. 이렇게 밝혔던 것이죠. 주류를 바꾼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적폐, 즉 각계각층에서 갑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주류를 바꾼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인간 개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담당하는 일종의 사제, 그것이 바로 조국 민정수석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이러한 이분법의 아포리아,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분법적인, 그래서 둘로 나눈 다음에 갑을 죽여버리는
이러한 것을 밖에서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문재인이 우주를 보면 우주를 둘로 딱 나눕니다. 아주 스케일이 크지요. 둘로 나눈 다음에 갑과 을의 이름을 붙이고 갑을 제거해 버립니다. 물론 이 경우는 그저 말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이 크고 대단해 보이고 해서 그를 따르는 그러한 신도가 생기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그가 구사하는 그러한 언어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그런 추상적인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고 있는 일이 행정이다 보니 헌법과 법률에 따른 문서로서 하는 그러한 일이다 보니 그러한 추상적인 말이 그다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문재인이 사과를 보게 되면 사과를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쪽에 갑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없애버립니다. 문재인이 좁쌀 하나를 보게 되면 역시 둘로 나누고 그 중에 갑에 해당하는 부분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물론 이들 둘의 경우에는 칼로 잘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우주를 반으로 자르는 행위 그리고 사과를 반으로 자르는 행위가 다르다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모럴 지수가 지극히 저조한 경우가 많습니다. 도덕감이 낮다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사람은 갑이라고 이름만 한번 붙여버리게 되면 그것을 칼로 잘라버리는데 망설임이 없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12월 2일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자기 뜻에 벗어난 질문을 금지하고 그것을 절대 못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태도에서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과거 김종인 씨, 반기문 씨,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그들이 문재인 씨는 내 말을 전혀 듣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겁니다. 아마 그것은 사실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얘기를 듣지 않는 문재인 씨는 왜 그러한 상대방을 만났을까? 이것도 역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사고체계를 바탕으로 이해를 해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쇼를 하기 위해서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치 않아도 어떤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혹은 상대방이 아주 날카로운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달래기용이라든지 땜질용으로 쇼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그런 식의 쇼는 하지 않는다. 이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문재인이 쇼를 할 때는 바로 그 쇼를 하고 싶어서 그 쇼를 하는 것이다. 항상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을 혹시라도 깜빡하게 되면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편식하는 아이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인간으로서의 보편적인 감정이 결핍되어 있다.
이것도 역시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애완견을 키우는 국민들은 아마 이러한 이야기를 잘 이해할 것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유기견 토리를 키우고 있다. 이것은 뉴스로 보도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애완견을 실내에서 키워야 하는 애완견을 집 안에서 키우지 않고 집 밖의 노지에서, 그것도 대형견인 백구의 집하고 나란히 집을 놓아두고 거기에서 키웠던 것이 동물보호단체에 알려진 일이 있습니다. 개인집 뒤뜰에 묶여있던 토리는 학대를 받았다고 해서 구조되었었는데, 구조돼서 피난처를 찾아간 토리는 청와대 숙소 뒤뜰에 묶여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실내에서 키우는 실내견은 밖에서 키우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약합니다. 그리고 동물은 특별히 무기를 들고 달려들지 않아도 상대가 자기보다 얼마나 힘이 강한지 이런 것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생물이죠. 자기 옆에 대형견이 있을 때 토리는 아마도 매 순간 떨면서 살고 있을 겁니다.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생명체인 동물을 쇼에 쓰는 것은 나쁜 짓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차라리 개를 좋아하지 않고 그렇게 잘 키울 자신이 없다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 그것을 권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심리 상태를 보기 위해서 토리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문재인이 토리를 안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문재인이 그냥 나무도막을 안고 있을 때, 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 두 가지 경우에 각각 아주 강아지를 쓰다듬듯이 똑같은 행동을 해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똑같이 쓰다듬을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에게는 완전한 쇼이기 때문에 그것이 살아있는 동물이든 아니면 그냥 나무도막이든 다를 것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인 국민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아주 복잡한 그러한 복합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하는 데에는 대단히 서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재주라면 재주일 것이고, 혹은 인간답지 못한 면이라면 또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도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되는가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결국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사고체계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어떤 그룹을 지어놓고 그 그룹을 또다시 다른 그룹으로 나누고, 그리고 그룹이 확정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둘로 나눈다. 이렇게 둘로 나눈 다음에 갑이라고 이름 붙인 쪽을 제거한다. 이러한 방식이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의 사고체계가 이렇다. 그렇다면 청와대 집단 뇌물 혐의 사건, 여기에서 소모품 투입 단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은
이해찬 대표가 충분히 말한 상황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또 설명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임종석도 손에 피를 안 묻혀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런가 하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일체의 질문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그렇게 큰 사안이 아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 다 책임지기 시작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발언을 들은 국민들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이해찬 씨가 드디어 아주 오물더미에 기어 들어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물론 이번에 박광온, 안민석, 표창원 의원도 이런 식으로 조국의 호위무사로 나섰다고 합니다. 그들은 문재인 청와대를 위해서 손에 피를 묻힌 사람들이 분명하지요. 그렇지만 어차피 정치적으로 하층 인생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그들이고 또 이런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랬지. 국민들은 이렇게 보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찬 대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의 경력이나 그의 연령을 볼 때 이해찬 대표는 손에 피 묻힐 레벨은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이상하게도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해찬이라는 인물이 결국 자존심도 없는 인물이었구나. 그리고 문재인에게 저렇게 간단히 요리당하는 것을 보니 문재인보다 하수임에 틀림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어째서 이번에 이러한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모품을 쓰기로 했는지 그런 것을 또 함께 논의해 보기로 합시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을 지켜야 한다. 그것은 그의 주류를 바꾼다 하는 목표와 아주 단단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지역적 특성, 우리나라 이 정치계에서는 결국은 그 지역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큰 힘을 발휘하더라. 이러한 기존의 정보를 바탕으로 할 때 지역 특성을 무시하기는 어렵지요. 조국 민정수석은 경남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정수석 조국 씨를 지키기 위해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의 청와대 내부 사람의 손에 피를 묻히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 하청을 줘야 하겠다. 그럼 누구에게 줄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한국 정치에서 그것도 지난 자료들을 참고하면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일인데 이런 식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손에 피 묻힐 사람이 필요할 때 종종 충청도라는 지역 특성을 지닌 정치인들 그들에게 이러한 일을 시켰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그래서 민주당에게 조국을 지켜라 이렇게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합당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민주당에게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찬이 나섰고, 그리고 이해찬이 나서게 시켜 놓았기 때문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질문을 아예 못하게 봉쇄를 했고, 또 청와대 측에서는 김의겸 대변인이 우리는 말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손을 아예 안 대는 것이다, 이러면 앞뒤가 아주 아귀가 잘 맞는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번 일을 시켜서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나섰는데, 그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해찬 대표의 손에 피를 묻히게 하려는 것이어서가 아니고 충청도에게 그 손에 피를 묻히게 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질문을 받지 않고 청와대가 조용히 있는데 민주당이 나서서 공세를 취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돌아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렇게 풀게 되면 문재의 선우를 뒤집어 놓은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미 소모품에게 나가서 몸으로 막아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몸으로 막고 문제의 해결은 그저 자연스럽게 마무리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충청도를 버려서 충청도의 손에 피를 묻히게 해서, 그래서 이번의 그 어려운 문제, 이 큰 문제를 그냥 덮어버리거나 혹은 최대한 작게 만들어서 쉽게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정말 그런 지시를 했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간 분석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들이 모두 속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대통령 선거가 되겠죠. 그런데 대선은 어차피 승자 독식 구조입니다. 현재 안희정이 죽고 이재명, 김부겸, 박원순, 김경수가 죽는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일반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모두 민주당의 외곽에 있는 자들입니다. 각자 현직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면 그들이 죽는다고 했을 때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은 민주당 본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민주당 너희가 나가서 이것을 싸워라, 아니 충청도 너희가 손에 피를 묻혀라,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칼날이 민주당 안으로 들어갔다, 민주당 속으로 진입했다 하는 상황 변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민주당을 소모품으로 쓰면서 민주당 내부에 있는 대선 후보를 고갈시키는 그러한 것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인 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조국 민정수석을 지키고, 그리고 지역색으로는 경남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충청도의 손에 피를 묻힌 그런 자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국민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민의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해찬 씨는 그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일을 그런 식으로 작은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한 이해찬 씨의 정치적 마인드는 저급하다, 그런 평가를 받겠지요. 썩지 않은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정치권입니다. 그렇기는 하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그 썩었다 하는 얘기를 듣는 정치권의 밑바닥, 제일 낮은 곳, 그곳이 국민의 눈높이 수준과 똑같은 그 정도의 높이를 유지한 것이, 그것이 인류사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그것은 유지되었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겠죠. 이번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